지금부터 제12회 노회찬 비전 포럼이 주최하는 함께 맞는 비 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함께 맞는 비 포럼이 벌써 12회차를 맞이했고요. 올해는 오늘 이후에 10월, 11월, 12월 연속 3번의 포럼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변화하는 노동과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사회보험 원칙과 실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에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노동시장이 어떤 전통적인 임노동 관계의 노동자들뿐만이 아니고 뭐 플랫폼 노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불안정 노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긱 노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런 비전형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출연하면서 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 연대와 통합의 관점에서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뭐그 어떤 삶의 어떤 안전과 안정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새 정부 들어서 이러한 어떤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확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비전형 노동자들의 사회보험을 조금 더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저희 함께 만든 미 포럼에서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에 그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천착하시면서 많은 논문도 쓰시고 또 작년 연말에 책도 내신 보이지 않는 노동의 저자이신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이승윤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렸고 또 흔쾌히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은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은정 교수님이 또 지정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만난 비 포럼은 그 어느 포럼보다 알차고 깊이 있게 준비된 토론이니까요. 우리 오늘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후에 저희 노회찬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분들 끝까지 경청하시면서 많은 그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론의 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승윤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거시적인 맥락에서 노동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와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보험을 재설계한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거시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좀 구체적으로는 이 발표 때문에 최근에 그 가장 업데이트된 변화들이 뭐가 있는가 해서 주요 몇 개국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분야 범위가 너무 클 수가 있어서 플랫폼 노동자 대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개혁들이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개혁의 원칙을 세워야 될지를 같이 논의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노동시간과 작업 공간, 그 다음에 분명한 고용주, 그 다음에 피고용주, 고용기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표준적 고용관계라고 하는 것과 달리 일의 형태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여러 이제 주목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일이란 무엇이지? 직업이라는 게 무엇이지?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미지의 서울이라는 것을 봤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미지였던 것 같아요. 미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넌 언제 직업을 가질래? 이런 말을 하거든요. 거의 진짜 다양한 일을 정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일의 개념에서 벗어난 모습의 일들이 지금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이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연구 흐름들을 바탕으로 저도 나름의 어떤 개념화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액화노동이라는 개념을 최근에 또 그 출간했던 보이지 않는 노동자에서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그동안 제가 하청 노동자를 연구했다가 비정규직 노동자 연구, 뭐 프리랜스 연구, 플랫폼 노동자 연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에 대해서 사회보험에 어떻게 개혁을 해 나가야 될지를 하니까는 자꾸 한 발자씩 늦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동들을 관통하는 특징은 무엇일까? 이 관통하는 특징을 포착해야 우리가 이 전체적 변화에 대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든다면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할지를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어떤 관통하는 유사성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고안한 개념이 액화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액화노동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이것을 조금 더 즉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개념화하기 위해서 액화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이 개념은 사실 국제적으로도 비표준적 형태 감사합니다. 일로 이미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어요. 이것은 표준적 고용관계,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이런 일의 모습에서 달라진, 그래서 넌 스탠다드 형태의 일 이런 식으로 개념화를 한 논의들이 이미 국제기구 뭐 ILO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를 고용 계약 관계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불안정성이 있다.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지는 비정규직, 비정형 노동, 비표준 노동, 균열 노동 등으로 이미 70년대 경제 이후 위기에 그 다음에 서비스 경제로 진입하면서부터 뭔가 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되는 것 같다 하면서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2000년대부터는 이제 디지털 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이런 비전형성, 비표준적 일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분법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어떤 그 액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의 방식이라고 하면은 계약관계, 뭐 일감을 수주하는 방법, 숙련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일의 대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뭐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해서 이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일의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개념이 이제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너무나 벗어난 것들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표준적 고용관계와 순수 자영업자를 또 이분법적으로 나눴었는데 순수 자영업자도 순수 자영업자가 아닌 모습으로 또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표준적 임금 고용 관계도 변화하기 시작하고 순수 자영업자도 뭔가 종속적 자영업자, 가짜 자영업자 이런 형태로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동의 불안정성, 그리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조정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던 사회보장제도가 아예 작동을 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불안정성에 노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 전체적인 불평등도 확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표준 형태의 일이 왜 문제냐, 자연스러운 어떤 중립적인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담론이 한켠에 있지만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렇게 일하는 노동자가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공통적으로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과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이 안 돼서 불안정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제도가 하고자 했던 기능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부의 재분배라든가 우리 사회 불평등을 조정하는 것에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제가 여기 자본과 노동 관계의 비가시화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이것은 이제 얼마 전에 그 박은정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노동 인권 존중 존엄 그 책에서 제가 또 박은정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아주 좋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도 우리 사회가 신분계약에서 이제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달을 경험하면서 신분제에 따른 계약이 이제 임금 계약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고용주와 피고용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룰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도적으로. 그때는 어떤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가시화되어 있고 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룰을 만들어야 될지 노동 시간은 어떻게 하자 통제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자율성은 어느 정도로 보장을 해야 된다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컨베이어 벨트만 생각하더라도 가시적으로 사용자가 있고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하는 과정에서의 산업 안전, 노동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노동과 자본의 관계, 사용자와 노동의 관계 자체가 비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 이것이 특히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모습이 액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자본과 노동의 관계,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의 가시성 자체가 비가시화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안정성에 이들을 노출시킬 수 있다던가 아니면 법제도로 뭔가 룰을 만드는 것에서 점점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가 잘 않으니까 어떻게 룰을 만들어야 할지가 상당히 어렵다. 그럼 이런 변화를 어떻게 그동안 설명해 왔는가를 보면은 먼저 이제 정치경제학적 맥락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조금 그 많이 활용하는 이론이 균열 일터론이에요. 그래서 경영혁명을 이루면서 기업이 핵심적인 기술과 노동력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외주화하고 터는 방식으로 가는 게 균열 일터론입니다. 이때 우리가 많이 요거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외주화, 하청의 확대, 용역의 확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책임이나 노동자에 대한 어떤 의무 이것들을 이제 터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균열 일터론으로 설명을 해왔고요. 요거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는 원청이 좀 그래도 말이 되는 계약을 맺어라 라든지 아니면 원청이 직접 고용을 해라 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외주화된 기업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정규직이 또 많이 확대되니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이런 논의들이 또 이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균열 일터를 통해서 하청이 확대되고 또 같이 외주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많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했을까를 다시 환기를 해보면은 정규직은 법제도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외부화가 되는 비정규직들을 내지는 하청 기업에서 일하는 불안정 노동자를 정규직화하자라는 정책 대안이 또 많이 논의가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대책은 이제 포괄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 와중에 또 플랫폼 노동이 또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플랫폼 자본주의를 우리가 또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0년대부터 플랫폼 자본주의가 기술 발전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플랫폼 자본주의로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의 중요한 변화는 이윤 창출에 있어서 이 생산의 어떤 3요소를 뭐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이 상당히 중요했던 전통적 산업사회 모델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노동이 중요하니까 숙련 형성도 시키거나 노동이 중요하니까 노사협상을 해야 된다거나 어떤 노동의 가치가 상당히 인정이 되고 그래서 중요하고 관리하는 그 다음에 재생산도 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산재라든가 상병수당이라든가 실업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노동을 중심으로 많이 사회보장 제도도 만들어졌는데요.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큰 차이는 이윤 창출의 수단에서 빅데이터가 상당히 큰 요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또 통해서 새로운 통제 방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균열 일터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또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노동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고용관계가 그냥 비정규직화되거나 하청 노동자가 된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모호성이 상당히 극대화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쉼과 일의 경계가 모호하다, 생산적 시간과 비생산적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017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그 크라우드워크, 미세 노동을 하시는 분들, 온라인에서 작업을 받아서 쪼개진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그런 연구가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분들의 대답에서 내 전체 노동 시간에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전체 노동 시간의 절반은 다음 일감 찾기에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감을 찾는 시간은 반대급부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는 사실 전통적 의미에서는 이 시간은 생산적 노동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일하는 시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왜냐면 쉬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자유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대기 중인 노동자는 노동 상태인가 쉬는 상태인가 생산적으로 노동하고 있는 상태인가 비생산적인 시간인가 하는 것이 이제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플랫폼 노동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뭔가 경쟁 방식으로 플랫폼 일감을 주는 경우 디자인 공모를 해서 여기에다가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 어플라이를 해서 최고로 선정되는데 뭐 별점을 가장 많이 받은 데에다 준다. 이런 경우에는 그 많은 시간이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라기보다 여기 반대급부가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이런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 작업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가 형해화되는 것은 뭐 프리랜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배달라이더 분들을 생각해 보거나 방문 노동자 분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작업 공간과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도 형해화되고 있어요. 방문 노동자분들도 일당으로 일감으로 보수를 받지만 이분들이 집을 방문하는 사이에 쉬는 공간은 어딘지 아시죠?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는 두 분 너무 잘하실 것 같긴 한데 교수님 말씀해 보시면.
가전제품 방문원이 중간중간 쉴 때 가는 곳?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있을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는 길거리가 있을 수 그렇죠. 이제 쉼터도 좋은 걸 또 말씀해 주셨네요. 보통 그 여성 검침원 같은 분들 보니까는 놀이터도 대답이 많고, 그 다음에 벤치, 공원 벤치 이런 분 여기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치기는 매우 모호하거든요. 대기를 하면서 또 클라이언트를 이제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모호해지는 것이 특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거시적인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산업경제에서 만들어졌던 우리가 이제 고체화시켰던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규격화했던 표준적 고용관계가 이미 서비스 경제 탈산업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하청화, 외주화 이런 모습들의 새로운 일의 고용주가 누군지 확실하게 모르겠다 하는 어떤 하청노동 외주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액화노동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이 모호성이 더 확대되는 것을 이제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고용관계 노동의 공간적, 시간적 경계, 그 다음에 작업장의 경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매우 형해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법제도들이 전제한 노동의 모습이 있는데 그 노동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노동의 모습을 전제하고 제도를 설계했는데 노동의 모습은 변하는데 제도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합의 틈새에서 떨어져 나가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제가 되는 측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노동법제에서 배제가 되고 노동법제 안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이 다 우리가 어떤 룰을 만들어 놨는데 노동자인지 아닌지가 되게 모호해져 버리니까 여기에 다 배제가 되는 거고 사회보장제도야말로 정말로 사용자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기여금을 같이 내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기여금을 사회보험 기여금을 내줄 사용자가 자꾸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노동에서는 알고리즘 관리가 확대되면서 기술 발전이 사실은 매우 중립적인 것처럼 자꾸 묘사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알고리즘이 하는 것이지 어떤 기술이라는 측면 때문에 되게 중립적인 것처럼 많이 우리가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뭔가 종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 어떤 그 모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섭력의 약화 그리고 불안정성의 증가가 모두 기존 제도에서 배제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기존의 국제기구들이나 뭐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런 변화하는 그 노동들을 이 NSFW를 뭐 Non-Standard Forms of Work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두루 그냥 액화노동 내지는 NSFW라고 한다면 약간 이거를 또 새로 캐테고리라이즈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죠. 요 유로파운드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뭐 시간제, 호출노동, 파견노동, 제3자 막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종사상 지위가 막 뭔가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이제 캐테고라이즈를 하거나 명명을 해보는 거고 OECD에서도 임시계약, 시간제, 뭐 자영업에 종사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디펜던트 컨트랙터라든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우리가 이름을 짓기 시작을 했었어요. 여기 EU도 마찬가지고 ILO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살펴보면은 공통된 정의는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나는 노동자가 자꾸 생긴다.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좀
들여다보고 묶어보려는 노력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통계도 되게 중요하니까 공통점을 찾아서 캐테고라이즈 해서 이제 통계로 어떻게 묶어볼 수 있을까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한 새로운 어떤 그 흐름은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분들을 뭐 시간제 일자리, 뭐 무기계약 내지는 뭐 비정규직, 비정형 노동 이렇게 임시 노동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 자영업자도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또 이 표준적 고용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 근대화 이론에서는 노동시장이 근대화되면은 사실은 자영업자는 줄어들 거라고 다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는 다 농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근대화되면 자영업자는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줄어들지 않고 새로운 자영업자가 또 동시에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정리해 본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요거의 구체적인 그 정의는 각 국가의 법적 정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국제 기구들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데 그냥 일단 보시기에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거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임시고용, 뭐 시간제, 비정형 노동에서도 그 다음에 자영업자만으로 안 되니까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논의가 있다던가 이렇게 막 파편화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더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다 다루지도 못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연구한 노동들을 보면은 직업이 프로젝트로, 프로젝트가 미세 프로젝트로, 미세 프로젝트가 태스크, 업무로, 그래 업무가 미세 업무로 쪼개지는 건데 정말 많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상에 뭐 번역을 같이 한다던가 그래픽 디자인을 같이 한다던가 이렇게 미세 업무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크라우드 워크 외에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미세 노동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지금 일본에서 제가 그 사례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학생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당근에서 이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5시간 카페 알바를 하던 거를 2시간짜리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냥 2시간짜리 일자리로. 2시간을 더 지나서 이제 여러분 그 킥보드 요즘에 공유 킥보드 많잖아요. 그거를 공공에서 다 제자리에 수거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그것도 미세 노동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킥보드를 어디 위치에 갖다 놓으면은 몇백 원을 준다. 뭐 이런 미세 노동으로 정말 노동들이 오프라인의 물리적 노동도 미세 노동으로 계속해서 쪼개지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의 제가 발견했던 플랫폼은 4분짜리 노동, 4분에 이제 2,000원 준다. 이런 노동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 노동이 뭔가를 보면은 그 건물 관리를 고용을 해서 파견하던 것을 넘어서서 요렇게 4분짜리 노동을 딱 줘가지고 거기 형광등이 얼마나 깜빡거리는지를 확인하고 오는 노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플랫폼에. 그럼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죠. 잡고 찾아야 돼. 자기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그걸 하다가 다치면은 완전 속수무책인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노동이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보고 국가 간 비교를 해보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이 유러피안 커미션에서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서 약간 이렇게 분류한 게 있었어요. 이걸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돈이 오고 간 노동을 한 적이 있느냐. 근데 그게 개인 소득의 25% 미만이냐, 25에서 50이냐, 50 이상이냐. 요 측면하고 그 다음에 몇 시간을 일했냐. 요거를 투바이 이렇게 크로스를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았더라고요. 해서 20시간 이상 일하거나 개인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에 이제 주된 일자리의 플랫폼 노동자다. 요렇게 분류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똑같이 이제 저도 한국의 고용정보원에서 제가 이걸 사용했던 것이 근로환경조사였던 것 같은데 똑같이 조사를 해본 거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일단 요거는 유럽의 상황이었는데요. 요게 이제 한국이었어요. 이 한국을 보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니까는 한국이 생각보다 낮은 거예요. 전체가. 평균 EU 평균에 비해서. 그런데 상당히 독특한 지점이 주업으로 플랫폼 노동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큰 특징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른 EU 국가들에서 보면은 간헐적 일자리로 플랫폼을 한다거나 부업형으로 한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은 노동자 자체가 이건 내 일자리다 주업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소득의 50% 이상이 다 여기서 온다라고 하는 노동자분들이 이 작은 비율 안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저랑 박은정 교수님과 같이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새벽 배달 노동자분들을 조사를 했었는데 대부분은 이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 그때 90% 가까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부업으로 하신다는 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사회보장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한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오분류를 줄이자. 그 다음에 실질적 접근성을 제약하는 어떤 복잡한 것을 조금 완화시키고 보편적으로 모두가 커버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거를 반드시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과도기적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뭐뭐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향점은 이 사람들이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차별 없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이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야 한다. 포괄이 되어야 된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공식적 사회적 보호 시스템으로 포괄되어야 된다. 라고 이제 원칙이 제한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ILO나 OECD나 EU라든가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수준까지의 제안을 한다기보다 이제 원칙들, 방향들을 주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요하게 얘기하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표준적 고용관계든 비표준적 고용관계든 사회보장 포괄성의 격차를 완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적절한 수준의 사회보장 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적절한 정도의 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부분은 사회보험이나 조세방식 조합을 통해서 비표준적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포괄적인 사회보장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사회보험 보험료로 하는 거지만 조세방식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보편적 수당 방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공공구조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제안한 거는 사회보험이나 조세 방식이나 조합을 막 만들어서 포괄하는 포괄적 사회보장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자영업자대에서 특히 이런 모호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특히 위장된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되 오분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튼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도 확장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노동시장이 근대화되면서 적어도 뭐라 그럴까요? 개발국가? 그러니까는 소위 선진국에서는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한들과 법제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농업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자영업자가 변현된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되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원칙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제한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원칙으로 드러나는 것이 법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박은정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선 원칙을 따라서 이 노동자가 정말로 자영업자인지 임금 노동자인지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여 오분류를 줄여나가야 된다. 오분류를 줄여나가는 것을 이제 오분류를 자꾸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오분류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자가 같이 일하는 노동자가 임금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를 사용자가 증명해내라 라고 부과를 하는 거예요. 책임을. 너가 이렇게 기업에서 증명을 하지 못할 거면 임금 노동자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한테 그 부담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오분류가 되어 있는지 노동감독관이 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질적 접근성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임금 수준이 너무 비정기적이라든가 아니면 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률이 10% 이하로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거는 실질적 접근성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개선만으로도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한다던가 부분적 실업을 인정해서 부분적 실업인 상태도 실질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실질적으로 포괄하는 것을 해라 라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고요. EU 차원에서는 또 많이 논의됐던 것이 이동성 문제이긴 해요. 이제 나라마다 지역을 바꿔도 이 사회보험에 대한 권리가 같이 따라갈 수 있게 하라. 이거는 국가적 차원의 물리적 거주 기반 어디에서 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가 다양하게 옮기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같이 이 사람의 사회보장권이 보장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속적 자영업자를 포함하여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시스템도 확장해야 된다라는 논의들도 이제 박차를 가하는 거죠. 기존에는 임금 노동자 중심으로 했다면. 그리고 이제 5번째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전통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가시적으로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매기기 좋은 그러한 임금 노동자 기반의 사회보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사회보험료 기여 기반의 사회보험뿐만이 아니라 조세 방식을 혼합하여서 상당히 다층적인 소득보장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사회보장 제도의 원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현재 한국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법적 접근성도 그렇고 실질적 접근성도 제한이 보이는, 그러니까 낮은 배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 표를 그냥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사회보험 직장가입 적용 제외 규정 자체가 있어서 그러니까는 법적으로도 제외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배제가 있고 법으로는 포괄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가 계속 막혀서 이게 접근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법적 접근성만 보더라도 보시다시피 이제 이 퍼센테이지를 그 계산하신 것을 바탕으로 재수정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서정희 교수님하고 백승호 교수님께서 2014년에 기준 만드는 걸 바탕으로 2021년 기준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한 거라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도 적용 제외가 되는 경우들이 이미 있다. 그리고 실질적 접근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는 그 김유선 선생님과 김진선 선생님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국민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가입 현황이 한 자릿수로 낮지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만 보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순간
바로 이제 미가입률이 확 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사회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접근을 할 때 법적 접근성으로 봤을 때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법적으로는 포괄된다고 하더라도 실질 가입률이 상당히 낮으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먼저 제가 이제 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법적 접근성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실질적 접근성을 개혁하려면 나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적 접근성 계약은 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하나는 제3의 범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노동자가 있고 자영업자가 있는데 이제 뭔가 이 안에 안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네. 이래서 새로운 범주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특수고용 노동자, 특고 노동자분들을 노무제공자로 범주화해서 따로 묶는 방식은 여기에 지금 특고에 직종이 계속 추가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속도는 빠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 입법을 통해서 뭔가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정 입법으로 직종만 늘리면 되거든요. 요 방식이에요, 요게. 제3의 범주 형성 전략이.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리스크 풀링의 효과가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체적 사회보장 제도라는 거는 같이 하나로 연대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건데, 계속해서 뭐 예술인 고용보험, 뭐 특수고용 노동자 뭐 이렇게 따로 만들어내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위험 분산 기능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중간에 있는 것은 오분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임금근로자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현행 근로기준법 안에 이분들이 더 포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원칙에 따라서 이 노동자는 사실은 임금 노동자와 유사하니까 임금 노동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분류를 줄여나가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보편적 근로자 개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박은정 교수님께서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법 제정해서 제정 안 됐죠. 그 논의에 많이 참여하셔서 잘 아실 텐데, 임금근로자법 관련 법이 있고 자영업자 관련 법이 있겠지만 그거를 포괄하는 권리 보장의 수준은 좀 낮더라도 그래도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자, 요런 논의인 거죠. 아까 제 3범주 전략 중에 하나 지금 떠오르는 것이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을 만약에 따로 만든다면은 이건 이제 제 3범주 전략의 하나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 노동자만을 위한 뭐 사회보장을 따로 만든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제 3범주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편적 근로자 개념 수립 전략은 어쨌든 입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데,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간에 있는 오분류를 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너무 안 해오는 것 같다. 요거는 하나의 진단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업에다가 그리고 사용주에다가 책임을 상당히 부과하는 거거든요.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할 것 같으면 사용자가 증명해내게 한다거나, 어떤 정도의 종속성을 가지고 이제 지위 통제를 할 것이면은 사용자에 응하는 책임을 해라, 이런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제재,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어떤 부담을 주는 방식은 너무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오분류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가짜 3.3 노동자가 어떤 임금 노동자가 진짜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분류를 시정해 나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 3범주 전략 아니면은 보편적 근로자 개념 수립 노력은 좀 있었지만 중간 노력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 접근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안전망을
이제 만드는 것인데 이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어떤 3범주 전략으로도 요분들을 제 3범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실질적 접근성을 개혁하는 전략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험 분산의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논의했던 소득보험 전략이에요. 이거는 사회보험의 필수적인 가입 요건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모호하니까 자꾸 사용자를 찾는 거를 따라갔었는데 그거보다 소득이 창출된 노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보험으로 가자라는 방식으로 이제 전략이 하나 제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는 이것의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4분짜리 노동, 5분짜리 노동, 그리고 건당으로 하는 이런 어떤 수수료가 낮은 하여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정기적인 소득에 따라서 사회보험료를 내고 어느 정도 그거에서 대체율이 있는 급여를 받게 되잖아요. 사회보험은 비례성의 원칙이니까. 그런데 미니멈 라인을 정하는 것이 아직 큰 과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디지털 전환 시기에 노동 없는 미래라든가 점점 더 액화되는 노동에서 이 소득보험을 통해서 계산되는 노동소득에 비례하는 실업급여를 준다 만으로는 이 실업급여가 터무니없이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으로서의 불충분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지금 지난 정부에서 올스톱 됐다가 지금 다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씩 예술인, 특고, 플랫폼 고용 자영업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회보장제도로서 어떤 급여 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그것과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이제 해결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측면들이 더 있는지는 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빨리 말씀드리면은 고용 형태에 따라서 지금 보험 요율이 이미 차별적이잖아요. 자영업자나 임금 노동자나 그거에 대해서 차별적 적용을 이걸 맞춰나가는 문제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이 차별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액화노동, 비표준적 고용관계에 있는 분들, 종속 자영업자 등등은 노동자분들은 소득의 비정기성, 변도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정기적인 사회보험료를 기여하게 할 것인가 이 설계가 아직 난제가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가입 절차의 복잡성이 표준적 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었을 때는 여전히 상당한 복잡성이 있다는 거죠.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그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여기 유 교수님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이 미세노동 하시는 분들에 대해 적용을 한다거나 종속자영업자에 적용을 할 때 그 가입 절차의 복잡성 이미 프리랜서 노동자분들이 가입하려고 할 때도 다 뛰어오르는 게 되게 많았는데 하여튼 이 복잡성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되게 큰 문제는 실업급여를 그럼 언제부터 줄 것인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취업 상태와 실업 상태의 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언제부터를 실업자로 보고 실업급여의 자격이 생기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부분 실업의 개념이 이미 있는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개혁이 좀 토대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취업 상태, 실업 상태의 분류가 상당히 이제 어렵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징수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도 누구한테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직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짜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의 급여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보험 방식으로만으로도 이게 가능할까?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별 사례를 여기 제가 이번 발표를 위해서 조금 찾아본 것들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도 없지만 여기 조사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료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5개 국가를 정리한 걸 보여드릴게요. 비교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싱가포르 학자를 만나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싱가포르를 넣었었는데 독일,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그 다음에 호주,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한번 일단 비교를 해봤더니 요거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 대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것만 본 거예요. 전체적인 다 비표준적 고용관계가 아니고 일단 플랫폼 노동자 대상으로는 어떻게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독일과 스웨덴 같은 경우에서는 오분류를 줄이는 것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이분법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분이 노동자인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추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법을 유지해서 여기다 넣는 방식으로 오분류를 줄이는 방식으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인지를 추정해 나가는 것을 사실의 원칙에 근거해서 추정해서 이 사람은 근로자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판례 기반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이따 제 틀리면 정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이게 스펙트럼이 보여서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3범주를 플랫폼 노동자 3범주를 만든 거죠. 플랫폼 노동자는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든 거고요. 호주에서는 이걸 뭐 employee like라고 해서 뭐 유사근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플랫폼 노동자한테 지표를 만들어서 employee 유사 근로자성이라는 어떤 기준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에 비하면 약간 3범주에 오히려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산재보험하고 실업보험만 한번 봤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은 산재보험은 모든 국가에서 사용자 부담 중심으로 갔는데 실업보험 같은 경우에는 독일과 스페인은 이게 의무보험으로 해서 분류를 확실히 해놓고 이쪽에 들어가면은 의무보험으로 하는 거죠. 실업보험 가입해야 된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에서 노동조합에서 직업군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조합형이라서 여기에서 이제 약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싱가포르가 독특했는데 여기는 정액부조 방식으로 플랫 레이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호주는 실업보험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들의 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공공부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간 공공부조 같이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이 보험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할 수 있었던 점이 알고리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서 근로자성이 있는가, 사용자 책임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이 5개 국가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떻게 업무를 할당하고 평가하고 해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블랙박스가 아직 여전히 너무 큰 것에 대해서 전혀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편적 소득 안전망이 필요한데 보편적 소득 안전망이라는 거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저는 이제 주로 실업보험을 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것은 그 포괄성이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보편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보편적으로 했을 때 조세 방식의 보편적 소득 보장 아닌 기본소득이 있을 수 있고 참여소득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보장제와 참여소득을 결합한 어떤 고용정책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안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안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소득 비례형으로 소득보험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조세 방식으로 지금 포괄되지 않는 많은 노동들을 계속해서 제3범주로 묶어내서 새로운 보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계속 한 발짝씩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레이어링 방식으로 다층의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고 소득 비례형 소득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제들을 염두하면서 예를 들어 언제부터를 실업으로 할 것인가, 접근성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혁할 것인가 이런 논의는 계속 해야지만 또한 조세 방식의 어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모색을 하는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이 조합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재직하고 계신 박은정 교수님의 그 지정 토론을 15분 정도 듣도록 하고요. 일단 그렇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은정 교수입니다. 조금 전에 이승윤 교수님께서 자꾸 잘 모르는데 저보고 안다고 해서 좀 난감했는데요.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승윤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많은 내용들, 특히 일의 형태의 변화, 또 사람들의 종속성의 변화 같은 것들에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즉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어쨌든 앞에서 이승윤 교수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많은 부분들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실행 방안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는데요. 결국 우리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제도 틀은 법이 만들기 때문에 이 법으로 그럼 이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늘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승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과제들, 오분류를 해결한다든지 보편적 보장이 필요하다든지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섭한다든지 거기에 더해서 또 실효적인 급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접근성이 강화되고 이동성까지 보장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 방대한 과제를 과연 어떻게 법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요. 한계에 늘 부딪히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회보험 제도는 사회보험 제도다라고 하는 이제 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사회보장제도 안에 사회보험제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사회보험이 할 일이 있고 또 일반적인 사회보험제도 이외에 사회보장제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보험제도는 어쨌든 보험제도, 보험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국가 공적 사회보험제도, 물론 사회보장적 성격을 배제할 수는 없고 이 안에 당연히 아주 강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기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사회보험제도가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에 특히 이제 이승윤 교수께서 말씀하신 많은 영역의 사각지대 문제들은 사실은 사회보험제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로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말씀하신 바 소득보험제도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하루에 미세노동 10건 수행해가지고 4,000원 버는 사람한테 이걸 실업급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보험의 원리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엄밀하게. 이 보험제도에서는 기여를 전제하고 이 기여를 그럼 누구한테 예컨대 보험료를 물릴 것인가의 문제에서 이 보험료를 그럼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의 타당성이 나와야 되는데 하루에 4,000원 버는 사람한테 4,000원 중에 보험료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적합하겠는가? 그럼 4,000원 낸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럼 이 사람에게는 4,000원 버는데 실업했으니 그럼 4,000원을 주겠다가 과연 타당하겠느냐? 이거는 실질적인 소득 보장 제도로서 그러니까 사회 어떤 공적 구조라든지 다른 소득 보장 제도로서 접근할 문제이지 사회 보험 제도로 모든 게 접근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사고의 한계일 수 있는데 법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바라봤을 때는 딱 그 지점에서 늘 이제 논란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제도적으로 이 영역에서 사회보험제도가 끊겨야 되는데 이 영역을 넘어서서 자꾸만 사회보험제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회보험제도냐 사회보장제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 이제 논란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법학자들의 시각에서는 사회보험제도는 어쨌든 기여를 전제로 하고 이 기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 기여를 통해서 누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문제로 접근을 하다 보니 이제 많은 사회학자나 사회복지학과 또 다른 전공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이 사회보험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국에 비해서 사실 되게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2000년대부터 아주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굉장히 폭넓은 그 적용 대상을 지금 찾아냈습니다. 토론문에서도 보여드리다시피 물론 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대기업의 근로자, 이때 근로자는 굉장히 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하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출발을 했었는데 90년대에 들어서 고용보험제도가 만들어지면서는 이 고용보험제도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90년대 말에 IMF 사태가 터지고 IMF 사태 터지면서 아이고 자영업자도 뭔가 소득보호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제도에 넣고 고용보험제도에 자영업자를 넣고 나니까 그럼 산재보험제도에서도 산재보험제도도 물론 똑같이 자영업자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로자는 보호받고 자영업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구나 하고서는 이제 그 자영업자들을 포섭하고 하는 식으로 점차 적용 범위를 넓혀 오다가 2007년도부터는 산재보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21년에 고용보험의 예술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22년도부터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23년에는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등 이승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범주를 다 포괄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법 제도적으로 이러한 특수한 노동의 범주, 특히 플랫폼 노동을 포함해서 이 비전형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충분했다라거나 다 타당했다라거나 잘 작동했다라거나 하는 그런 좋은 평가를 당연히 전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법제도적으로 접근이 이렇게 이루어져 오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가 법제도적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 더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 토론문의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특례제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특례제도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말씀드렸듯 우리 사회보험제도의 기본 틀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특히 대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발을 하면서 전체 근로자로 포섭을 하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 근로자를 전제로 한 제도가 기본입니다. 이 제도의 기본 틀은 크게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주를 벗어나는 이승윤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특수한 형태의 많은 노동의 형태들을 다 포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특례제도라는 것이고요. 특례제도를 통해서 대상자들을 자꾸 발견해내고 이 사회보험제도 안에 특히 이제 고용산재보험제도겠죠. 국민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는 직장가입이냐 아니냐 문제이기 때문에 산재고용보험제도에서의 특례제도를 통해서 기존에는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자꾸만 이 범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 실습생, 중소기업 사업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학생 연구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에서는 하나 특수한 영역이 있는 것이 이제 예술인에 대해서 별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례제도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듯 이 사회보험제도, 특히 고용산재보험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한 고용 보호 범위 확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또한 말씀드렸듯 이렇게 고용산재보험제도 기존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고용산재보험제도 안에 다양한 고용 형태를 집어넣은 사회보험 이제 고용산재보험법제의 사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보험제도의 특성에 따라서 보편적 사회보험제도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국가들은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고용산재보험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고용 형태를 모두 다 포섭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발견할 수는 없는 그런 예입니다. 말씀하셨듯 제3의 영역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장하는 체계를 가진다든지 혹은 독일 같은 뭐 다른 이제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에 보편적 사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의 적용을 결정하기는 훨씬 쉽겠죠.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런 특례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틀에 큰 변화 없이 고용산재보험제도 등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섭해 왔고 지금 플랫폼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보시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노무제공자라고 하는 개념을 각각 22년, 23년 만들어서 아주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이 고용산재보험제도 안으로 넣고 있죠. 그런데 직종이라고 하는 접근을 가지고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부터도 이런 직종별 접근을 해왔습니다. 어떤 직종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 너무나 명백합니다. 누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듯 사회보험제도는 보험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보험제도를 낼 수 있느냐, 특히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듯 점차 고용 형태에서 사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숨겨져 가는, 은폐되어 가는 이 상황에서 이 고용주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료를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의 노력이 바로 직종별 접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설사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사용자, 근로자 관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직종에 있는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직종별 접근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고, 물론 한계도 크긴 했지만은 그래도 실효적으로 고용산재보험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험료 문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전제는 이 보험료를 걷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계약관계가 누구에게서 형성되고 있는가. 그럼 이 계약관계에서 누가
이 고용 산재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가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전의 전제는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사회보험 적용이라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고용산재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보험료를 냅니다. 그런 관계, 왜냐하면 개별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예컨대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무제공자들, 개별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국세청에는 최소 연단위, 그러니까 왜 의료보험료 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수입을 가지고 올해 내잖아요. 이건 문제는 되게 중요한데 작년 수입을 가지고 내가 지금 그 의료보험료를 낸다는 건 내 지금 현재의 소득을 사회보험기관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한계 때문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느냐 일하고 있지 않느냐 문제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느냐 아니냐 문제가 이 국가의 어떤 국세청 등의 기관을 통해서 확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업주를 찾아서 당신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책임을 내고 수입을 얼마 되는지 하는 문제들을 찾도록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전국민 고용산재보험제도에서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법적인 변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틀을 가져가야 되느냐? 지금도 기존의 전제들이 여전히 타당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2010년대 말에 마침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라고 하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노무제공자들이 고용산재보험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걸 사업주 책임으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왜 국세청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소득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그 소득 체계에 기반해서 개별적인 고용산재보험제도의 틀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페이지 전에 네 번째 페이지인가요? 다섯 번째 페이지인가요?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변명을 해온 노무 제공자 등의 직종별 접근, 기존의 한계 등에서 지금의 사회보험제도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의 과제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은 지금처럼 직종별 접근으로 가느냐, 근로자냐, 자영업자냐, 뭐 누구냐에 따라서 산재 사회보험제도가 접근이 되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이제는 좀 극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승윤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 주셨듯 너무나 적절하게 말씀하셨듯 너무 다양한데 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의 틀로 묶어낼 것인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를 일반적으로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뭐 기본법, 일터 기본법 등의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이 사실 고용산재보험제도 등의 사회보험제도는 물론 사회보험제도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회보험제도 안에 들어와서 사회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직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는 문제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특례제도 등을 이제 폐지하고 일반적 적용 방식, 피보험자 적용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구에게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제외해야 되느냐의 문제, 이 사회보험제도에서 포섭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 혹은 사회보장제도에서 공공보조제도 등에서 포섭해야 되는 영역을 발견하고 그 영역 이외에는 사회보험제도가 담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승윤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많은 과제들을 조금이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번째,
말씀드렸듯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도대체 어떻게 이제 부과하고 징수하고 부과하고 또 급여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말씀드렸듯 기존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던 소득 기반 체제를 지금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고용보험제도에서의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에 대한 접근은 어느 정도 소득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이 소득 기반 체제 정비가 뭐 내년쯤에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러한 체제가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지금처럼 사업주를 찾아서 보험료를 물리고 또 고용보험에 대해서 근로자 혹은 노무제공자에게 50% 보험료를 물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근로자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노무제공자는 또 50%를 부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징수 체계가 만들어졌을 때 부담 체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리 소득 기반 보험료 체제로 간다라고 해도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산재보험 제도가 제대로 확장이 되지 못하고 사업주 찾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되고 이 체제가 유지되는 한 보험료 부담하는 사업주 찾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고용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의 전환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의 소득 기반 보험료 체제로 간다면 이것이 하나의 뭐 이제 그 기존의 방식대로 근로자, 뭐 노무 제공자, 예술인 전부 별개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보험 제도로서의 하나의 틀,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사업주 자격을 가졌던 사람들은 사업주의 자격에서 기존의 근로자 혹은 노무 제공자 혹은 예술인 뭐 혹은 특권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등 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됐었던 사람들은 그 자신의 나름대로의 소득의 영역에서 보험료를 부담을 하고 일종의 사회보험료를 부담을 하고 이 사회보험료 기반 위에서 고용산재보험제도가 마련이 되는 정비가 되는 그런 소득보험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사실 여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존의 사회보험제도 안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어떤 혜택, 특히 산재보험제도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로 가면서 소득 기반해서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기존의 근로자들도 어떻게 보면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 같은 것이 앞으로의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자 어떤 그 허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런 이제 산재 고용보험 제도가 우리의 여러 가지 고용 형태 등의 다양한 요구, 지금의 많은 요구 등에 부합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전제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 대화 혹은 노사 간의 어떤 타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지금 제도론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가능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제가 이제 2007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제도 문제 그러면서 이제 노무 제공자로 넘어오는 단계까지 이 논의 과정에 쭉 참여하는 그 경험으로부터 본다면 지금의 이 틀에서의 제도는 거의 지금 한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완전히 뭔가 새로운 틀의 전환이 그 기본적인 제도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 제도로는 더 이상 접근하기는 어려운 그런 한계의 국면에 다다라 있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넘어서기 위한 이 사회보험제도가 진정한 사회보험제도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한 뭔가의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시간을 넘겼네요. 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뭐
좀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쟁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특히 이제 뭐 이게 뭐가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보다는 현실에 어떤 게 더 적용이 더 가능하냐 또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때 어떤 뭐 접근이 가능하냐 이런 차원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관련해서 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사실 사회보험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되게 큰 차이가 사실 있는 거죠.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전 사회보험 제도가 지금처럼 현 상태를 두고 조금씩 여기를 맞춰 나가고 하는 방식으로 가능한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제도가 도입될 때 도입되는 시기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나라처럼 각각의 보험제도, 각각의 기금을 운영하고 각각의 징수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훨씬 더 요원해지는 게 아닐까? 훨씬 더 먼저 생각했을 것 자체가 보험료 자체들의 징수나 방식 자체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독일처럼 이제 비스마르크식으로 해가지고 이 산재보험 따로 건강보험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국처럼 통합적으로 그것들을 징수해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방식으로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지 않는 한은 이 논란은 계속 이제 되는 것이고 누가 내야 될 것인가 얼마를 내야 될 것인가 누가 어떻게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가 라는 논의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 자체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꼭 사실은 뭐 우리가 말씀하는 기득 정책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갖고 있느냐, 정치적 발언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논의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는 걸 논의할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실제 여기서 논의되는 이런 구조에 있어서의 공용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의 문제를 그러니까 사회 보장이 앞서서 자신의 소득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직 굉장히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는 누가 어떤 부분이 먼저 들어가고 이게 지금 사실 그 누가 받아야 되느냐 누가 편입돼야 되는 문제들 자체도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게 문제시됐느냐 소위 말해서 얼마나 그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세졌느냐에 따라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산재보험 제도를 보다 보니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산재보험이 제일 먼저 나왔고 어느 법률용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들어왔냐, 왜 이렇게 들어왔냐라는 걸 살펴봤더니만 그 당시에 있었던 학생들이 목소리 큰 사람. 엄청 컸었던 거죠. 사실은 학습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던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보험 제도들 중에 당장 뭐 건강 다른 것들 다 뭐 보다는 먼저 그래 그럼 산재보험에 반쪽 편입시켜줄게로 시작됐던 것 자체가 그 방식대로 목소리가 크고 싸움이 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됐던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뭐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들은 자체는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요원한 문제이겠지만 실제로 일정한 부분들 자체는 통합체계 징수체계는 통합되어 왔던 시도들이 있었고 실제로 네. 그렇게 돼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제도 자체의 통합, 그러니까 영국처럼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영국의 제도가 뭐 통합 하여튼 사회보험 기금 이런 형태로 이제 기여금 뭐 이런 분담금 이런 형태로 징수하자라는 이런 큰 틀의 논의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닐까. 건강보험제도 갖고 있는 것들의 가장 큰 장점은 돈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많이 받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근데 고용보험은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또 산재보험은 또 다르죠.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로 사고가 많냐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더 내라라고 이렇게 되게 되는 방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원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 자체들은 보험료가 사회적 기금들 자체가 건강보험료가 고갈되고 산재보험료는 정부가 힘세서 그립을 잡으면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의 보험 재정의 문제도 다 고용보험 어째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이런 방식의 보험 기금 자체를 통합하는 운영 방식의 문제 제기는 왜 안 되나 혹시 되고 있으면 제가 모르는 걸까 뭐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현장의 얘기를 주민들의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4대 보험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어쨌든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도 나는 왜 자영업가 뭐 보험을 좀 국가에서 똑같이 회사 다니는 것처럼 좀 지원해 줄 수 없냐. 그리고 그거라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용의 문제가 너무 불안한 사회니까 적어도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면 첫 번째 이제 일자리가 끊겨도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다음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까 이제 이렇게 저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마다 조례를 이제 보면 뭐 일부 충남 지역이나 이럴 때는 고용보험을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이제 군같이 인구가 작은 데는 4대 보험을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산다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러한 복잡성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적어도 서울에 사나 지역에 사나 최소의 삶을 보장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보장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 국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쨌든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당장 또 그 이동 아까 이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이런 부분부터 다양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천차만별에 다양하게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 정부도 개입하는 게 또 되게 다르고 좀 그리고 대부분 지금은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보험이나 이제 이런 게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마다 좀 다르고 좀 그래서 좀 이런 데 되게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도 보편성 있게 이게 좀 더 빨리 돼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제도를 설계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 기존에 이제 다른 법에 있는 개념을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이 사회복지나 보험 사회보험 관련돼서 소득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소득세법의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갖다가 써서 보험료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무서에서 거둔 소득 내역을 가지고 그걸 좀 조금 가공해서 보험료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득 개념이라고 하는 게 세무나 회계적으로도 비슷한데 항상 그러니까 실시간 소득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득은 기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월 아니면 연. 근데 이게 임금은 월, 연, 일이 별로 다르질 않아요. 근데 자영업자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기간을 어떻게 연 단위로 할 거냐 월 단위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다음에 5월에 그 전년도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소득을 산정해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근데 그 개념을 갖다 쓰지 않고 다르게 산정할 방법은 제가 보기엔 없거든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심지어 여기 노무 제공자 이 리스트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세무서에서 만든 그 직종별 분류 같은 게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경비처리나 이게 다 달라지는데 대부분 이런 데가 보면 또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통해 가지고 이제 세금 이렇게 내고 신고하시고 매년 안내를 하거든요. 그거가 대부분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쉽게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그런 거 하는 데도 아니고 그런 거 할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동이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자영업자의 경우인데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보험료를 거두려고 한다 그러면 그 5월달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도를 소득을 계산해서. 그때 차라리 한 번에 소득세가 거둘 때 걷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노동자처럼 원천징수에서 매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본인들도 수긍이 안 될 거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뭔가 새로운 틀이
있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도 자영업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있거든요. 노동자들은 만약에 한 서너 달 월급을 못 받으면 그만둘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거를 임금 퇴직 못 받은 건 이제 법적으로 가는 거고 계속 일할 리는 없잖아요. 서너 달씩 못 받는데 자영업자는 1년씩 더 합니다. 마이너스가 되게 왜 그러냐면 초기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걸 매몰 비용을 생각하는 게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그걸 깨닫기까지 오래 걸려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사고가 났다고 하는 시점을 폐업으로 치면 폐업이 너무 폐업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2년 3년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런 구조라고 하면 자영업자들은 지금 같은 구조의 고용보험에 별로 가입할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만약 강제 가입 시면 반발도 엄청날 거예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기존 관념으로 이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는가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좀 회의가 많이 듭니다. 저도 답은 없지만 하여튼 제 의견이 맞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좀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사실 이게 이제 논의 수준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어쨌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 논의를 하기에 된 배경에는 어쨌건 노동시장에서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 형태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어떤 큰 전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그 전제 하에서 이렇게 새롭게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는 노동 형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어떤 질을 보장, 안정성 보장, 안전 보장 뭐 이런 그것이 있는데 이제 어떤 방식이 좋을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이게 뭐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뭐 제도의 경로 우선성 문제라든지 또는 뭐 어떤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이제 또 소득 파악의 어려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저항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뭐 등등의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현실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이제 이게 화두가 제도 도입에 대한 화두가 던져진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기존에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이제 강하게 근로자성 뭐 이걸 규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나왔던 대로 어떤 자영업의 형태도 뭐 독립적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종속적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뭐 대표적으로 편의점 점주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이제 기존의 근로기준법과는 별도로 제 법제명이 뭐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위한 법 뭐 이렇게 이제 또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저는 이제 사회자로서 오늘 논의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논의의 어떤 결과를 좀 기대한다면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어떻게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 또는 애초부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나 이런 것에 대한 좀 약간의 어떤 가닥을 잡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근로기준법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좀 그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오늘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보면 이게 문제가 이제 그렇게 그런 논의까지 어떤 결론을 내기에 단순하지 않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 특히 이제 그 유현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통합적인 어떤 징수 이 문제까지 이제 거기다 얹어지면은 굉장히 이제 지난한 논의가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어떤 맥락을 좀 해서 물론 아까 질문하시고 토론해 주신 분 얘기를 포함하면서 좀 이런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 이승윤 교수님과 박은영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고요. 대략 한 10분 정도를 가지고 두 분이 쓰신다 생각하시고 말씀 한 가지만 조금 더 예.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논의 자체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영업자의 문제들 이런 것들하고 좀 이제 구분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랬던 거는 서로 제가 충분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냥 드리는 거고 실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는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실제로 이 자영업자의 문제, 정빈 고용보험 이런 문제들을 나눌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이렇게 오분류 자체가 먼저 빨리 정리만 되면 사실 최근에 있어서의 이 비정형적 노동이란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플랫폼하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파악은 굉장히 아주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자체들은 그걸 플랫폼을 기반해 가지고 자신들의 소득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분류만 빨리 된다면 이게 진짜 자영업이 비정형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소득에 기반한 보험 제도들 자체는 의지가 있고 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제 자영업자의 문제랑 좀 다르게 접근하게 할 수는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플랫폼에 기반한 이렇게 형태의 비정형 노동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렇게 중간적으로 이행 과정 생각한다 그러면 자영업자의 문제들과 이것도 이렇게 지금 오늘 주제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거는 오분류의 문제들부터 빨리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뭐 그래서 좀 소득보험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형태에 있어서는 일단은 최저소득이라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될 문제더라도 그런 원칙들을 세우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영업자의 문제하고 오늘 주제의 문제를 조금 더 구분해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포함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소영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너무 많이 배웠고요. 생각할 거리들을 더 많이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제가 또 숙제로 가져가서 더 고민해서 다시 이제 좋은 글로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해서 이제 다시 공유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작은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까 유현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보험징수체제 통합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듯이 현실 세계에서의 그 문제가 일단 각 공단의 노조의 의견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되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 논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징수 체계를 통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어느 정도의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공단에서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자는 누구냐, 받아야 할 분들은 누구냐, 산재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은 누구이신지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사실 만들어낼 수도 있는 징수는 다 가져가고 그럼 국세청에서 여기에는 그러면 급여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훨씬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어떤 논리를 좀 생성해내는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통합해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의 논의가 어떤 보이지 않는 노동자라든지 배제되는 노동자라든지 새로운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에 포괄되지 않으니 포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어떻게 더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직종으로 또 이제 찾아내거나 사회보험 자체는 대기업에서 사업장 규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 되게 빠르게 문제시 되고 있는 거는 사용자가 은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산재보험으로 들어가면은 산재는 사용자 책임에 대한 보험이었는데 사실은 사용자들이 보험료를 내고 이제 이 안에 풀에 들어온 건데 이 사용자가 자꾸 없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사회보험 제도라든가 그걸 넘어서서 큰 틀의 사회보장 제도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 논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화두로 계속 빠르게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 이 빠르게 논의돼야 되는 과정이 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자체에서라도 빠르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창의적으로 얘기들이 있고 실험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은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험 틀로 이제 논의되는 게 어려운 걸 우리가 알았으면 그러면 사실 지자체에서 빠르게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계속 튀어나와줘야지 뭔가 이제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질문도 있으시다. 그러니까 산재보험을 그러면은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소득 기반에서 다 내는 거를 약간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산재보험은 사실 노동자는 기여금을 내지 않는 보험이었잖아요. 그럼 이 논리를 그러면 이제 새로 가져가야 되는 건가? 맞습니다. 뭐든지 다 누구든 내고. 아,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말씀이시군요. 방금 질문하신 것부터 해결하자면 이제 기존의 산재보험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 책임보험으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 100% 책임져야 된다로 당연히 출발을 했고, 근데 그게 틀에 균열이 생긴 게 아까 말씀하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절반은 자영업자니까 50%는 당신이 내시오가 된 거죠. 여기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꼬였는데요. 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문제만 놓고 본다면, 물론 기존의 이제 근로자에 대한 이 산재보험 제도의 틀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 직업들을 좀 더 포섭하는 방식으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산재보험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용 형태 다양화 등의 그 고용보험 제도 문제까지 같이 얽혀서 지금 징수법은 같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으로. 그러면서 또 보험료는 의료보험공단이 징수를 해가지고 각 이제 고용보험 저희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틀에서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예컨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사업주가 100% 부담하라라는 구조로 사실은 가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한 틀도 가능성을 가지면서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사회보험료라고 하는 형태의 하나의 통합된 이제 그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하는 비율은 달라질 수 있죠. 예컨대 근로자는 뭐 1%면 사용자는 뭐 3%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 통합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자꾸만 분리해가지고 근로자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가야 해. 이 문제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지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말씀드렸듯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반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극복하기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편에 이제 아까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소득보험제도에서 이 소득이라고 하는 개념 문제는 사실 의료보험 제도에서 사용하는 소득이 다르고, 고용보험 제도에서 사용하는 소득이 다르고, 국민연금 제도에서 사용하는 소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 이 소득을 과연 어떤 것을 전제로 할 거냐, 이거는 나중에 고용산재보험 제도가 정말 전체 개별 인별 보험 제도로서의 소득 개념을 사용하는 보험 제도가 된다면, 그때 이 소득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 과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소득 파악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기준 소득을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기준 소득 제도 위에서 이제 실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물려지고 있긴 한데, 말씀하셨듯 여러 비용 처리 같은 것들을 사전에 정산을 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바람직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또 소득 파악 체계가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사회보험제도가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소득의 기준을 이제 기존의 뭐 의료보험에서의 소득처럼 뭐 재산까지 포함해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정말 고용산재는 근로에 대한 사회보험제도니까요. 노동에 대한 이 노동소득으로만 접근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득 파악 체계가 뭐 실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매일매일 소득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고 기존의 최소 연 단위 뭐 이제 몇 년 단위로 해도 됐던 것들이 지금 최소 단위가 이제 월 단위 정도까지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월 단위를 기반으로 해서 전 월의 소득에 대해 이번 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방식으로까지는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실시간 소득 말이 어폐가 있네요. 말씀드리고 보니까 네 그렇고요. 한편 아까 이제 지자체 문제, 자영업자 문제는 일단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 실업의 개념 같은 거 문제는 조금 논외로 하고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지금 사회보험은 국가사회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별도의 사회보험 체계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지자체가 뭐 여건이 충분해서 모두 다 똑같은 사회보험료 지원 체제를 갖출 수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현실이고 지자체마다 재정 능력이 굉장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 간 차이 문제 때문에 사실 경기나 서울 같은 곳은 굉장히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폭이 좀 큰 편인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것이 적어지는 그런 지자체 간의 차이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희도 이제 중요하게 바라봤던 부분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여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이것을 좀 더 국가적인 책임으로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는 이제 이 사회보험 제도의 기본적인 어떤 전환과 함께 국가적인 체계에서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좀 재논의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도 뭐 두루누리 사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원을 하고는 있잖아요. 그런 체계가 좀 더 확충돼야 된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장시간 토론 발표와 토론을 듣고 또 질문과 그 답변 또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주제는 뭐 저희 이 재단에서도 이후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각 정당이나 또는 싱크탱크들이 좀 같이 좀 머리를 모아서 그 대응을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기존과 전형적인 노동자들과 다른 비전형 노동자들의 형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면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의 어떤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사회 시스템의 균열과 위험을 또 낳을 수 있는 그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회자로서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일 하여튼 그 발표자이신 이승현 선생님께서 세 가지의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논의 틀을 좀 제공해 주신 부분도 의미가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오늘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보험제도 방식과는 별개의 조세 방식의 어떤 결합을 통한 어떤 문제의 해결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어떤 좀 논의도 좀 해주시지 않았나 평가를 해보고요. 또 박은영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나서셔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법의 어떤 틀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결국 또 사회보험제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제도까지를 염두에 두는 어떤 접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이런 논의들이 좀 이후에 후속 논의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저희 노회찬재단도 함께 좀 그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그 노회찬재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함께 만든 미 포럼이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3번 정도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앞에 모두에 드렸고요. 또 그것과 별도로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저희 노회찬재단에서 내년 1월에 이제 색방살이를 끝내고 어떤 자체 건물을 지어서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여러 시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노회찬의 집 그 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포럼을 보시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저희 노회찬재단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12회 함께 만든 비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